우리 아이들의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교육장님은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을 제가 질문을 잘한다고 그랬는데요. 질문하지 않고 저는 이만큼이 딱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앞에 계시면 오히려 불편했고요. 제가 가까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기회를 주신 청양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리고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992년에 강주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 들어갔는데 꿈이 없는 아이들을 보고 1년 동안 정말 저로서는 불철주야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줘서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나는 교사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렵게 있는 힘들게 있는 아이들을 내버려 둘까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때 심정으로는. 그리고 대학으로 가야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선생님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강주의 350개 학교 중에 이제 한 곳으로 발령이 나면 되니까 시험을 봐서 또 마침 학교를 그만둔 지 2개월 만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학교로 발령이 날까 그러고 있었는데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는 겁니다. 2달 만에 돌아가는데 창피해서 정말 혼났습니다. 아주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서는 저는 아주 포기하다시피 아이들도 안 보고 한 6개월 동안 지났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자, 나도. 그런데 제 마음에는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게 선생인가? 이건 아니지 않냐? 돈 벌고 다른 곳이 있다면 다른 짓을 해야지. 그 월급 받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 죄책감이 꽤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고 어느 날 밤에 8명의 아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집으로 안 가겠다고 떼를 썼고 그래서 거기서 10개월 동안 10평의 아파트에서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학생 하나의 딸과 제 아내. 근데 그 10개월 동안 살아봤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이건 내가 후회할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애들하고 데리고 살아야겠다. 근데 이 집은 너무 좁다. 근데 돈은 없다. 그럼 이 사골세 아파트만큼의 폐가를 산 밑에다가 임대를 하자. 그래서 산 밑에다가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있는 약 30몇 평의 창고를 집으로 개조해가지고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707명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에피소드 20개로 압축되어서 영화하고 드라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은 우리가 생명 존중에 관한 이야기, 자살에 관한 이야기,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골라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수많은 변수, 상황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작년에 올 2월 28일 날 정년을 했습니다. 명퇴를 했습니다. 1년 앞에. 왜 명퇴를 했냐면 32년 동안 선생님으로서 10년 동안 그 애들을 데리고 살았고 22년 동안 누구도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하는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로서 남들은 대개 1년, 2년이면 다 도망가는데 저는 18년을 담당 장학사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강주에 있는 애들 138명을 자살로 보냈습니다. 제 마음은 시커멓게 탔고 죽을까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저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 죽는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위클래스라는 걸 만들어보고 위센터를 만들어보고 위스쿨을 만들어보고 여러분 학교에 있는 그게 전부 다 강주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교육부로 일반화된 거고요. 교원범죄 멘토링 교사 제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도록 했을 겁니다. 마음보듬센터라 그래서 의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한 의사는 교육청에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 의사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마음보듬센터도 만들었고 아주 교육청 전문직으로 해서 22년 동안 죽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자녀의 암투병까지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해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년을 1년 앞두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됐던 2003년, 그 다음에 지금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 2023년, 이 세월 동안 학교폭력 지수, 성폭력 지수, 자살 지수, 안전사고 지수, 행복 지수 어느 하나 나아진 게 없어요. 나라에서는 수천억의 돈을 투입해갖고 생명 존중, 학교 폭력, 안전사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작년에 1년 동안 생각을 해봤더니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이것은 언밸런스다. 그렇다면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바깥으로 나가자. 바깥으로 나가서 학부모님들에게 호소를 하고 다니자. 당신의 자녀는 지금 안전한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당신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다. 집에서 해야 될 일을 온통 몰아가지고 교육청과 학교를 몰아내가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렸다. 그 역할도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아느냐? 나 이때까지 모르지만은 32년 피탈에 선 아이들을 봤더니 이 내용만 하면 되더라. 이 내용을 좀 들어주라. 제발 부모 역할 해주고 괜한 선생님들한테 욕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기고문, 언론, 방송,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영화, 드라마 시작되었고 방송 계속 출연하고 전국의 학부모 교육을 다니는데 이 입으로 하는 말로 갖고는 움직여지지도 않고 학교는 학부모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맨날 오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못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못 오고 그럼 그 못 온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현 정부가 돈을 주면서 교육을 받으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하는 것에 착안해서 애니메이션과 대형 콘서트를 기획해서 다니면서 학부모들에게 아프면서도 반성하고 느끼게 만드는 공연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온 지가 3월달, 2월달에 나왔으니까 3, 4, 5, 6, 7, 8, 9 한 8개월, 6개월 되었습니다. 나와봤더니 지치고 힘이 들기는 합니다. 학교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추석 보너스도 주고 설 보너스도 주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하루에 어쩔 때는 2곳, 어쩔 때는 교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차를 타고 올라가서 강릉교육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다냐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돌아다니냐면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 변하지 않다.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서희초의 어느 어떤 분처럼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늘나라로 가본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들 나쁘다.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세상에 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 맞다. 그 말 맞다. 그 말 맞지만 앞으로 살면서 그분들에게 탓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 내공, 그 다음에 기술, 전문적 지식 이걸 우리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맨날 저것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에 가서 대모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도와 법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양성 가정의 선생님으로부터 무장을 하고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도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 라고 저는 양쪽 어떻게 생각하면 양비론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사실 강의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별 이야기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학교 현장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아동학대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나라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교총이나 전교조 등등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을 검찰에서는 전문기관에 있는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뒤집냐라고 해요. 그런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가정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다 적용을 하니까 가정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아동학대라고 아니라고 주장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능하면 있다라고 해서 작은 거라도 꺼내서 그것을 온 가정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저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 광주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15년 동안 138명의 아이들이 자살로 죽습니다. 그 부서에 있었으니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살 현장을 우리 담당 장학사는 138번 중에 3건 빼고 다 갔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나무에 걸치면 차라리 낫습니다. 죽더라도. 그냥 떨어진 애는 목, 다리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수십 번을 보고 나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목을 매 죽은 애들은 혀가 이만한 빠져 있어요. 안 봤죠, 여러분들은? 약을 먹으려면 온몸이 시커멓게 변질되어 있어요. 연탄 가스를 일부러 마신 애들은 색깔이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아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은 정말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서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청이 서부교육청이 강주에서 학생 수가 32만이에요. 우리가 아까 568명이라고 했나요? 너무 행복하겠다. 32만. 그게 분구가 안 되니까 지금 거기 서부교육장으로 가서 1년에 10명 이상 아이를 죽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제 우울증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제 강의를 잘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아까 늦게 들어오신 세 분은 제가 못 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늦게 오셨죠? 네. 세 분 말고는 다 봤어요. 볼 때 뭘 보냐면 여기 우울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습관적으로 딱 그게 내 몸속에 배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뵀을 때도 우울한가 안 한가 그것부터 봐요. 그 다음에 잘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막 그런 거 봤는데요. 잘생기긴 했어요. 우울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는 2명이나 우울한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근데 이쪽에 지금 다 붙어 있어 2명이. 근데 경증이야. 경증. 강의만 빨리 끝나면 살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료는 내가 여러분 꼭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동료들한테 가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는 드릴 건데요. 제가 선생님 10년, 교육청 전문직 시절 23년 하고 보면서 민원 담당 부서에서만 18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는데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나와요. 여러분, 전 교육청 들어가서 3일째 된 날 민원을 만났네요. 장학사 돼서 첫날. 여러분, 첫 장학사는 본청에 안 넣어요.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다 넣는데 본청에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성폭력 담당 장학사, 자살안전사고 담당 장학사. 그 일을 그 큰 도시에 그때 3명이 있었어요. 장학사.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낮에 내내 악성 민원 듣고 밤에 일해요. 그렇게 이제 밤에 12시 이전에 들어가면 적이 없네요. 근데 3일째 된 날. 전화를 이렇게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장학관님께서 네, 강주시 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장학사입니다. 이렇게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주시 교육청 민주인권생활 박주정 장학사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가 야, 이 새끼야. 장학사란 말 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저도 인권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시끄러워 이 새끼야. 또 그러는 거예요.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랬더니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또 욕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 이 새끼야? 욕은 빼십시오. 왜 화가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전학을 가라고 했다. 그 새끼한테 내가 성질이 나겠냐 안 나겠냐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했을 건데 그때는 3일째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전학을 가라겠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 새끼야 너부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말입니까? 이렇게 가서 목을 잘라. 그래서 내가 가서 조사를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목을 잘라. 아니 조사를 해보고 자르. 아니 먼저 자르라니까. 자꾸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잘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못 잘라. 잘라 나 못 잘라. 자기도 반말하니까 반말 된 거예요. 큰 소리로 잘라 못 잘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못 잘라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작두가 아니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담당 장학사 장학관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자 들어온 인자 3일째 된 장학사가 잘라 못 잘라 잘라 난 작두 전부 다 쳐다보고 우리 장학관이 탁 쳐다보고 우리 장학관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딱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자네 지금 뭐 한가? 아니 어떤 아주머니가 욕을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가 욕을 받는 자리야. 원래 그래.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 과장이 여성분이었어요. 장학관 박주정 장사 데리고 와. 그냥 끌려갔네요. 3일째 된 날 과장실로. 그러니까 과장실이 그 과장이 탁 나를 쳐다보더니 박주정 장사. 그래서 예. 당신 장사 시험 보고 들어왔어? 안 보고 들어왔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의 맥락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시험 봤는데요. 그리고 내가 수석했어요. 말도 안 되는 맥락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단 봐봐 말귀를 못 알아먹죠. 장학관 데리고 가서 교육 좀 시켜. 그래서 끌려갔네요. 이제 2층 옥상. 그래서 장학관이 나 딱 쳐다보고 너는 당신 여기는 장학관에 40명 장학사 40명 있는데 자네처럼 그렇게 떠든 사람이 있어 없어? 조용하잖아. 잘라 못 잘라 잘라 못 조용히 해. 그 다음에 전화가 오면 다른 말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 다른 말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돼. 네 잘 듣고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그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다 술술 넘어가는 거야. 뭐 조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 넘어가. 한 3개월 되니까 별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것도 아니야 일이.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여기다 두고 그 민원인들은 한 이야기가 뻔해. 똑같은 계속하니까 여기다 대고 내 일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잘 넘어가는 거야. 똑같은 말을 계속해도 별것도 아니네. 근데 며칠이 지났더니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말 계속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 말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그럼 민원인이 나 안 들어서 솔직히 말 똑같은 말 하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바로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해보세요. 생각이 안 나네. 쫓아오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장학관이 출장 내릴 때는 가. 박자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박자를 안 맞춰본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민원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교육청에 가면요 뭐예요? 뭐 인사담당 장학관, 뭔 장학관 막 있잖아요. 생활도 담당 장학관도 있잖아요. 근데 교육 가면 누가 들어오면 다른 장학관이 들어오면 이래요. 앉아서 무슨 일이 있어? 막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나만 들어가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어? 다 나만 들어가면 싫어해. 학교에서 내가 전화하면 우리 학교 뭔 사고 있습니까? 다 싫어해. 근데 어느 날 교육감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는 3층, 교육감실 2층. 박지원 과장 빨리 내려와. 비서실장이 그래요. 빨리 내려오시오. 그래서 내려갔죠. 뭔 일 있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교육감실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실 복도에 가. 교육감실에 있는 비서들이 전부 나와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복도에 나와 있을까? 교육감 비서실 안 있고 실장도 나와 있고 여직원들은 막 울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뭔 일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어디를? 비서실을. 비서실을 문 열고 들어갔네요. 들어갔더니 나도 깜짝 놀라고 뒤로 나왔네. 뭔 남자가 옷을 할딱 벗고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덜렁덜렁 서 있는 거예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깜짝
깜짝 놀라. 나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봤지. 그래서 나와서 비서실장 이게 뭐예요? 저 학부모가 교육감을 만나주라고 해서 교육감이 안 계신다고 했더니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교육감이 그때 방에서 나와서 밥을 했다는 거예요. 진부 교육감이라서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죠. 밖으로 그걸 봐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화가 나니까 옷을 활딱 벗어본 거예요. 근데 여직원은 밖에 나가서 울고. 그럼 나보고 저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뭘 자꾸 끄집어내? 잡을 거 있어야지. 어떻게 들어가? 키도 훨씬 나보다 커. 내가 어떡해요? 가서 말로 해갖고 끄집어내래요. 들어갔어요. 그럼 여가 서 있고 내가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옆에 섰어요. 아버님 옷 입으십시오. 못 입어. 아 입으십시오 일단. 못 입어. 근데 뭔 일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뭔 일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별로 잘못을 안 했는데 학교에서 전학을 가라겠다는 거예요. 그때 상당히 과장이 됐으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제 이렇게 말했어. 이제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근데 뭔 잘못을 하긴 했잖아요. 그랬더니 교실에서 담배 10분이나 폈대요. 근다고 전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 그럼요. 전학시키면 안 되지요. 또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쳐다보면서 별것도 아니구만요. 네 이랬어요. 그 일이 별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구만요. 이러고 쳐다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별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 건 별거냐? 이러는 거예요. 너 건 별거냐? 난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뭔 나 건 별거냐고요. 너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별것도 아니구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쩌실랍니까? 너 것도 보여줘. 그러면 나갈게. 그럼 아마 안 나간다네. 하도 보여줄 테니까 나오세요. 우리 방으로 갑시다. 지금 옷을 확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비서실로 나오니까 나도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옷 입고 나오고 나보고 빨리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왜 저 사람이 먼저 나오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요. 그 팀장님은 다음에 해줄게요. 그건 책에 나옵니다. 어떻게 옷을 벗었는가. 알겠죠? 참 더러운 꼴을 많이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몇 개 좀 가져왔네요. 첫 번째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를 때려서 이가 많이 깨졌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해결하기가 쉬워요. 가해자, 피해자 누구? 정 안 되면 경찰, 검찰. 근데 이게 정말 학교 폭력인가 아닌가 말까 막 이런 그 다음에 쌍방이니 많이 이런 거 또 옆에서 보고 있니 말았니 이거 학교에서 제일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뭔지 아세요? 지적장애 학생이 성폭력을 당해서 자살을 해버렸다. 이게 제일 나쁜 사건이에요. 제가 파면이 됐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도가니 사건. 나 그때 담당 장학사였어요. 도가니 담당 장학사는 아니에요. 옆에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예요. 근데 도가니 담당 장학사 나왔더니 여자야 당연히 구속됐지만 나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도가니 영화가 나오니까 누군가를 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또 캐. 그래가지고 그 민원인이 왔는데 나보고 감사실에다가 안 데리고 가고 은폐시켰다. 난 분명히 그 도가니 민원인을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어서 감사실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 있는 사무관이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4년이 지나서 일이 벌어지니까 없다고 하면 끝이에요. 아니 나는 데리고 갔지 않냐. 근데 이 같이 갔던 이 도가니 사건에 있는 당사자는 지적장애 학생이에요. 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때 내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해제, 파면부터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쨌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소명하는 과정이 3년이 걸렸는데 누가 살렸느냐? 학교 시작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직위해제되고 파면됐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죽도록 그 험한 데서 고생했던 제가 우울증이 하고 죽고 싶었어요. 자살 시도했다니까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찰청에 가서 24시간 고박이 3일을 받고 나니까 15층 옥상에서 내가 죽고 싶었어요.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2년째 된 날 생각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감사실로 갈 때는 CCTV가 있다. 그게 있을 것 같다. 같네요.
갔더니 그건 6개월밖에 보관 안 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망했죠. 그러면 그때는 필름으로 해요. 그럼 필름은 어디다 버리냐니까 폐기한 거예요. 그럼 어디다 폐기했냐니까는 이미 어디다 폐기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폐기한 데가 어디냐고 하니까는 창고 안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3년 전 거에 같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판독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제가 거기 가는 장면. 그거 데리고 갔어요. 증명했어요. 살아났어요. 그거 갖고 저 대통령상 받았어요. 징계받은 아이가. 이렇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생각을 했을 때 별것 아닌 문제인데 크게 휘발성이 있는 문제일 경우에 아까 성, 인권 이런 촉이 있는 문제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육장 선생님한테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학교 현장처럼 바깥에 외부의 외란에 쉽게 무너져 보는 데가 없어요. 검찰에서는요. 선생님이 피의자로 오면 너무 좋대요. 몇 마디만 쿡쿡 찌르면 다 술술술 다 분대요. 술술 부는 게 아니라 조서를 쓰면서도 검찰이 오타를 쓰면 오타도 바꿔주고 순서도 바꿔주고 막 근데요. 그 정도로 착하대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은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용히 해결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작은 문제가 있는데 크게 난리가 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냐. 학교 교장 선생님과 담당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1번 상황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TF팀을 만들어라. 여기에 관한 모든 인터뷰는 교감만 한다. 누구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가 뛰어냈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한 조사는 A, B 부장이 해라. 그 다음에 그 다친 아이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론은 C 부장이 해라. 교육청에 대한 보고는 누가 해라. 법률적으로 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E 부장이 해라. 싹싹싹 나눠가지고 딱 정리해가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두 번째는요. 교장선생님한테 할 이야기입니다만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막 나무래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랄 만도 할 만한 선생님도 있어요. 강주에서 한 여선생이 늘 문제를 일으켜. 학부모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 교장선생님 늘 조심을 시켰어. 근데 어느 날 겨울에 겨울방학하기 직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오줌을 쌌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리려고 햇빛 밖에 햇빛이 나는 곳에다 세워놨대요. 그래놓고 이 말리면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밖에 세워놔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학부모의 입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떠버렸어요.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른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제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교장선생님 화가 나니까 당신 처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가라고. 언론사에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부모한테도 무릎 꿇고 빌고 악을 쓰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때는 이미 선생님아 일이 벌어졌으니까 잘 해결해 보자. 힘내자라고 해야지. 그 선생님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여기저기서 오는 극단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다가 그다음에 선택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그때 잘 처리하자고 격려하고 또 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2층이 아닌 1층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고 정말 좋은 동료 교사를 보내서 같이 있게 하고 SNS나 컴퓨터 같은 거 못 보게 하고 이런 조치를 세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을 원망하는 것부터 하지 마라.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그 선생님을 계속 나무랜다. 그럼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 하듯이 남만 나무래구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도와주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빨리 부모한테 가서 빨리 말해. 선생님이 잘못했잖아. 얼른 가. 잘못했다고 빌어. 라고 하는 것도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이 선생님과 그 학부모는 관계가 아주 지금 악화되어 있어. 만약에 그 부분이 어머니 저 용서 빌려 왔습니다. 띵동. 그러면 그러셨어요. 들어오세요. 반성을 하셨군요.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말할 학부모는 아무도 없다고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이것은 잘못 안 했나요? 어머니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 봐봐 변명하는 거 봐. 아직도 반성이 마음에 와서 가. 뻔한 일이에요.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그 당사자를 보내면 안 돼요. 그 학부모와 관계가 조금 좋은 분을 보내야 돼요. 어떻게? 어머니 그 선생님과 같이 오기로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힘이 드시죠? 근데 하고 나서 근데 그 선생님은
다 당신의 아들을 포기했지만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변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라? 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는 다른 선생님을 보내라. 이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우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녹취를 한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책임질 수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녹음기를 들고 나서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세요.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담임쌤에게 여러 학부모가 화가 나 있어요. 딱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병가를 내고 힘들어해.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아 걱정 마라. 하나씩 대응하려면 힘이 들지 18명을 내일 바로 시청학실로 다 불러라. 내가 한 번에 정리해 줄 테니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람들을 한 번에 뭉치면 더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각계격파를 해야 돼요. 한 명씩 대응을 해라. 여러분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은폐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모두 모여갖고 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하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심리에서 문제는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화가 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표현은 맞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지금 힘이 들어가고 왔어요. 많이 피해 학생이에요. 학부모가 왔어. 학교에서 이 피해 학생은 뭔가 해결을 해주려고 왔는데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만납니다. 처음. 그런데 이 일은 좀 특이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매뉴얼에도 없고 지원청에 전화를 해봤자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표현 처음 만났을 때 이러면 이 일은 엄청 커져버린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학교에서 처음에 대응할 때 뭔가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죠.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보랍니다. 공부해 가면서 처리할 테니까 어머니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글쎄 나는 경력이 별로 안 돼가지고 나는 이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교육청에 전화해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 일을 키우는 제1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 이번 일은 창수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창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옛날 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말 써본 적 있죠? 여러분 없나요? 나는 썼네요. 3천만 원 물어줄 뻔했네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은폐의 다른 말이에요.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이 말은 은폐의 다른 말. 은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해결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벌을 적게 받아요. 근데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덮어버린 것은 큰 벌을 받아요. 은폐의 체계. 근데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생활 할 때는 이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일을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1년에 언젠가 한 번은 쓸 수 있어요. 언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딱 한 번 쓸 수 있어요. 딱 한 번. 그걸 마치면 제가 책을 한 권, 제 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한 번.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번 쓸 수 있어요. 언제까요? 책을 못 드리겠네요. 가지고 왔는데. 이건 선생님 정년하고 나서 남편한테 뭘 잘못했을 때 딱 한 번. 여보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뭔 말인지 아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학교 교육중에 있을 때는 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을 제가 써가지고 양쪽에 합의를 하려다가 3천만 원의 협박을 받았네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제 흘린 땀자국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있어요. 그 일은 선생님 우리 은지가 제일 먼저 맞은 걸 본 사람이 선생님이라면서요. 아닌데. 그때 사회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회 선생님 우리 아이를 제일 먼저 본 게 선생님. 아닌데. 근데 교감 선생님 먼저 받는가? 교감 선생님 저기 가보세요. 교감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아니야. 음악 선생님 맞아. 음악 선생님 제일 먼저 본 것 같아.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 오늘 퇴근했네. 내일 오실래요 학부모님?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이 일을 턱으로 자꾸 돌려버리면 이 일은 크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리 가보세요. 저리.
가버렸네요. 수업 갔다 올게요.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이게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표현이에요. 또 있어요. 학교에서 피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최선을 다해 해줬어요. 근데 이 학부모는 피학생, 가해학생에게 얼마나 이보다 더 잘해줄 수는 없게 해줬어요. 근데 세상에 피학생이 다 모두 다 정리한다고 해놓고 며칠 후에 와서 선생님,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학교에 석습한 적이 많네요. 이거 나 법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섭섭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탁 봐서 뒤집는 거예요. 브로커가 개입된 거야. 선생님이 학부모가 나 법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그 속으로 좀 법대로 해라, 법대로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예요. 화가 나서. 근데 선생님이 그래요, 좋아요, 법대로 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랑 나랑 싸우잔 말로 들려요. 법대로 하시겠다 그러면 그거 판단은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일은 아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그게 명쾌하고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이 사람한테 안 하면 내가 그냥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너무 이 속상했던 게. 그럴 때는 그분한테 하지 말고 그분을 세워놓고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때려.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 법대로. 나는 여러 번 했네요, 교육청에서. 그 나무 나 때문에 많이 맞았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또 있어요. 학교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도 속으로 생각하지, 학교에서 할 만큼 했다니까 많이 했는가 보다. 이게 이해해 줘야겠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할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요,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 오면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이걸 잘못해가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순서들을 2012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 매뉴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피해 학생 학부는 화가 나고 왔어요. 지금 학교에. 성질이 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드시나요? 이러해야겠죠. 그리고 이성간이 아니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나 에어컨 좀 크게 틀어줘. 너무 더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학부모가 이제 하소연한 걸 좀 들어주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꼭 물어봐야 돼. 이걸 물어볼 틈을 놓쳐. 왜냐면 하도 떠드니까, 악을 쓰니까. 근데 이걸 안 물어보면 그 학부모는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가 물어보지도 않는다.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있는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게 선생이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서로 세 번째 있는 상태. 현재 아이는 어떤 상태인가요? 라는 말을 꼭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꼭 물어봐. 근데 순서를 지켜야 돼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아이는 어떤 상태인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지는 것처럼. 세 번째.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상태냐고 하면 부모가 이야기하면서 막 가슴이 화가 나 있겠죠. 또 다시 한번 정서적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있어가지고 조사관이 있으니까 조사하면 돼요 라고 하지 말고, 처음 만난 사람이 적어도 예비로 이야기는 들어주는 걸 기록에 남겨야 돼요. 어머니, 볼펜하고 메모지를 듣는 거예요. 어머니, 민지가 다리 밑에서 몇 시경? 그때 누구누구? 우리 민지 멱살을 제일 먼저 잡은 놈 누구? 그리고 잡았대요, 흔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로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대요? 그거 갔더니 또 누가 도왔지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물어봐 주라는 게 처음에. 그때 그걸 막 기록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물어봐 주면 그 부모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구나 하면서 여기서 모든 게 다 풀려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한다. 그러면 일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일의 포인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부모가 한 이야기를 메모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네, 어머니,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라고 꼭 물어보는 게 좋아요. 우리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어머니, 당사자가 쌍방이 있기 때문에 원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부모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작게 좋게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 별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 어이없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어머니,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추후 처리되는 과정. 접수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열릴 겁니다. 학교장 종결제가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학교가 동참합니다.
거기서 결정 나오면 나온 대로 조치를 한답니다. 이렇게 추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그 학부모가 모두 다 자기를 다 들어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못 들어주면 화를 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니, 우리 학교는 피학생도 있고 가해학생도 다 있습니다. 피학생도 우리 아이고 가해학생도 우리 학교인 게 학교의 사정입니다. 경찰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피해자 가해자만 가리면 되고 잘못한 건 벌만 주면 되지만 학교라는 곳은 두 아이가 반성하고 둘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디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씀은 다 들었지만 우리는 진실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진실에 근거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어머니 말만 다 믿지 않아요. 이 말의 다른 말이에요. 다른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들을 거예요. 라는 뜻으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죠? 다음에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대응하는 요령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만 좀 하고 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저 화면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세바시. 제가 작년에 아침마당을 2번 나갔는데 거기는 분장을 정말 내가 아닌 것처럼 예쁘게 해줬어요. 근데 저기는 나보다 더 이상해요. 무당처럼. 그렇지만 제일 짧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시.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전남 고흥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로호가 올라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우리 아버지는 아이를 몇 명을 낳냐면 사남 사녀를 낳습니다. 많이도 낳았죠. 저는 위에서 6번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대요. 여기 조금 젖질렀는데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이 다리가 썩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허리 밑에까지. 여기까지 잘라야 돼요. 우리 아버지 나이 29살. 애기들은 5명을 낳아놓고 다리가 없으면 선생님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다리를 고치려고 전답 다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이 다리는 없어져 버렸고 장애인이 돼버렸고 새끼들은 5명을 낳아놓고 목발을 짚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서당을 열었답니다. 고흥군에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는 글을 못 읽은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쳤답니다. 한문도 하늘천 따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신문에 나오는 관용구를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고 주산은 암산과 주산을 가르쳤답니다. 한 500명을 산속에서. 나는 초등학교 그 산으로 넘어가서 또 난 거예요. 저를. 나는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 무릎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배웠어요. 주산하고 암산을. 그다음 한문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 암산이 3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너무 빠른 거였죠. 한문 실력은 어느 정도였냐면 7살 때 아버지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늦게 오니까 나한테 물었대요. 주정아, 왜 그 형들이 공부를 이렇게 늦게 올까? 그러니까 내가 7살짜리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아버지, 형들이 늦게 온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곡절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얘 그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써봐라. 그러니까 내가 곡절이라는 단어를 7살짜리가 한문으로 쓰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위에 있는 이의 형들은 다리가 없는 관계로 학교를 못 보냈지만 얘는 잘 키워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생각한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구렁텅이로 만들었냐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국민학교 애들은 1 더하기 1을 배울 때 나는 지금 암산이 3단, 주산이 3단, 한문이 뭐 그 정도니 배울 게 없었겠죠. 1, 2, 3, 4, 5학년이 됐어요. 그 당시는 월말고사를 매달 봤어요. 매달.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뭘 하는가? 합계 평균 석차를 내는 게. 그때 베이비 부모 시대라서 학생 수도 한 반이 막 80명 이렇게 많아. 근데 컴퓨터도 없고 뭡니까? 계산기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산을 못 놔. 근데 이 학교는 걱정이 없어. 왜? 5학년짜리 암산. 어느 날 5월 2일, 5월 말 1일 5월 말 고사를 보고
우리 반 제가 5학년인 때 다른 애들은 다 집에를 가고 보리를 베러 갔는데 교무실에 있는 급사 누나, 그때는 기능직이라 그랬어요. 기능직 누나가 오셔가지고 주정아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소표를 가져와서 합계 평균을 내주라. 네, 누나 나누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합계 평균을 1학년 1반부터 학생별로 짝짝짝 합계 평균을 내고 있는데 내 거에 보고 싶은 거야, 내 게. 5학년 1반 14번. 하나도 안 틀렸겠지. 그리고 봤더니 점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국어가 30, 산수가 20. 그 반에 꼴등 점수가 정리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왜 점수를 잘못 기록했지? 그 생각을 하고 나는 소표하고 주판을 들고 3층에서 1층 교무실로 갔어요. 교무실에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선생님, 까만 고무신에 빼빼 마른 32kg짜리 아이가 선생님 제 주산이 제 합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디가 이렇게 봐야했는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나시더니 내 머리를 확 움켜 잡는 거예요. 그때는 머리가 있을 때예요. 그 머리를 잡고 끌고 나가네, 교무실에서. 그리고 교무실 끌고 나가서 교무실 도로에 문을 닫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은 거예요. 계속 잡아. 얘가 다 깨져. 코피가 줄줄줄. 또 교실로 끌고 올라가서 뺨을 때리고 발로 밟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사늘을 갖고 얼굴을 때리니까 주사늘이 다 쏟아져 버리고 나는 피투성이가 돼갖고 기절을 하다가 일어나 봤더니 피가 이렇게 뭉겨 못 일어나. 선생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난 너무 슬퍼. 그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넘어가려면 산고개 2고개를 넘어가야 돼. 피가 줄줄줄 계속 나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막 나와. 뱉으면서 간신히 산을 넘어갔더니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에요.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하러 못 간 거예요. 엄마만 모내기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큰 솥단지에다가 밥을 하고 있었어요. 모내기 한 사람 밥을 먹이려고. 근데 산에서 내려오는 피투성이 된 아이가 자기 아들이란 걸 알고 자기가 다리가 하나가 있는지를 모르고 없는지 모르고 벌떡 일어나 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하나 없는데 균형을 잃어버렸겠죠. 뒤로 자빠진 게 아니라 앞으로 자빠져 버렸어요. 그럼 앞에는 뭐예요? 불이에요, 불. 불소. 밥하고 있는 불소. 끄집어냈죠. 빗자루를 막 털었죠. 간신히 불을 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다시 일어나요. 누가 이렇게 널 때렸냐? 선생님. 왜 때렸냐?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얼굴에 주사날이 3개가 박혀 있었나 봐요. 그걸 하나를 빼니까 피가 품어져가 아버지 바지로 품어나. 2개를 안 빼고 얼굴을 감아놓고 눕혀놓고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산을 넘어갔어요. 다리가 하나 없는데 막 이렇게 1시간을 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모내기를 하고 왔더니 밥은 다 타져버렸고 아들은 피투성이 되고 아버지는 없고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입니다. 캄캄한 산속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안 와.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근데 저 위에 산에서 어떤 불이 우리 집으로 막 쫓아와. 엄마 아버지 온가 봐. 너가 아버지 아니다. 왜? 너가 아버지는 쩔뚝거리고 와야 돼. 저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을에 있는 청년이 온 거예요. 주정이 어머니 막 악을 쓰더니 마당에서. 우리 어머니가 네가 이 밤중에 뭔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다고.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 미친 사람처럼 마을로 가봤더니 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학교로 쫓아가다가 그래도 자기가 옛날 선생님이었고 그 교감이 자기 친구인데 학교를 갈 수는 없고 그 부근에 있는 전방에 문턱에 앉아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바로 거기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 난 초등학교 5학년. 그냥 큰 누나들은 전부 다 부산으로 노가대하고 식모살이로 가고 어머니 밑에 있는 내와 내 동생들은 어머니 설화에 있는데 전답도 없고 어머니는 산에 다니면서 잼피를 따가지고 산초를 따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독사에 몰려갖고 온몸이 마비가 돼버리고 온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전교 1등짜리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을까? 가슴이 아파서 말하기 싫으네요. 근데 그 왼수를 만났네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이야기 다음에 할게요. 정말 반성하지 않는 왼수. 내가 어느 집에 가정교사를 갔는데 그 집에 외삼촌이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10년이 지났죠. 아버지 죽은 지. 내 대학교 2학년이니까. 내가 국성이 가정교사냐? 예. 이 새끼야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 10년에 만나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너 박주정이잖아. 너 5학년 때 우리 반이잖아.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뭐가 기억이 나? 우리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너가 아버지 그때 죽었잖아. 왜 죽었대요? 내가 모르지 이 새끼야. 그때 나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가만 안 두고 싶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해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상치 씨를 뿌려놓고도 상치를 못 솎아요. 불쌍해서.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게 이제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 삼성 본사에 합격을 합니다. 6개월 만에 그만둬요. 세상이 싫어. 그래서 나는 중이 되었네요. 중. 나는 중이 돼야겠다. 중이 적성이 제일 맞았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책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김영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중 이야기는 쓰지 말아요. 왜? 크리스찬들이 책을 안 사보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중을 하는데 3년 만에 그만두고 또 나와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강주의 한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리고 선생님 시험을 1992년도에 봅니다. 1992년. 1992년도에 나는 선생님이 되어서 임용고사를 보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 과목은 화학공학이에요. 공대를 나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도 못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92년도에는. 불쌍하고 짠한 애들이에요. 사랑해주러 갔어요. 92년 3월 2일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 처음에 애들을 만났네요. 한 반이 50명. 근데 애들을 사랑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와야 사랑을 해주죠. 5명 앉아있는 거예요. 5명.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한 애한테 물었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 이렇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다 그렇게 앉혀있어요. 이상한 학교가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났더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게 됐네요. 그 학교는 학교를 오는 시간이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온 놈. 하루 종일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와요, 학교를. 계속 오는 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루 종일 집에 가요, 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고 가는 학교, 자유학교세요. 92년도에. 근데 나는 그 애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배님, 왜 우리 학교는 하루 종일 오고 간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박 선생,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 안 해줬구나. 우리 학교는 강주 시내에서 인문계 실업계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애들 전남, 전북, 광주에서 다 모여. 이게 전국 3도에서 꼴등짜리 다 모인 거야. 정원은 2,000명인데 학교를 나온 애들은 1,000명 정도 나와. 그리고 그중에 500명은 가출한 애들이야.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보고만 있어. 뭘 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 보고만 있어. 안 돼. 뭘 하려고 하지 마. 참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나눠줬더니 가방에다 넣지 않고 다 끈으로 묶어. 왜 끈으로 묶을까? 보고만 있었더니 하교하면서 책을 다 버려버려. 세 번째 날은 수업을 하려고 칠판에 판서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애들 입술이 다 이렇게 까져 있어. 그래갖고 침을 이빨 사이에다 뱉어가지고 이쪽으로 입술은 벌어져 있는데 침이 이쪽에서 나와. 완전 멋있어. 난 지금도 못해. 그대로 보물선님 더러워가지고 뱉지 마.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게 버려지려고 다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습관을 가르쳐야겠다. 습관을 가르치려면 종례 저희 시간권 안 되겠어. 아침 일찍 와서 7시부터 애들 첫 아이 올 때부터 앉아 있어 같이. 뱉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8교시 들 때 8교시 수업 시간 동안에는 내 쉬는 시간에 얼른 내 교실로 들어가. 내 수업하고 나서 10분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서 칠판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침 닦아주고 버려진 책 갖다 놓고 다음 시간 준비해놓고 앉혀놓고 다음에 준비. 그러고 있으면 다른 선생님 수업하러 들어오니까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얼른 내 수업 갔다가 또 오늘 10분 다시 들어가서 또 쓰러지고 닦아주고 3개월 동안만 계속 진짜 1시간도 안 빼먹네. 8교시까지 진짜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죽도록 했어요. 죽도록.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나한테 욕을 하고 대들고 더 나빠진 거 더. 그리고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니까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전부 다 비웃고. 내가 깨달았어요.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 번에. 하나씩 하자. 하나씩. 욕심내지 말고. 못 도망가게 하자. 종례 시간에 한두 명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못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11시에 제일 많이 도망간다. 교문 앞에 서 있었어. 비탈길에 교문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고
도망가지 마라. 딱 이렇게 하고 다 이러고 써 있어. 한 3주 동안 써 있었더니 못 도망가. 그러니까 한 반에 있는 우리 반 애들이 정례 시간에 막 30명도 남아 있어. 엄청나. 이제 학교 같아. 아, 된다. 태명걸 선생님들은 안 된다고 해. 막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계속 11시에 서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이 날 불러. 박 선생, 지금 거기서 뭐해? 애들 지금 못 도망게 맞고 있잖아요. 그러지? 자네 이리 좀 와봐. 왜요? 이리 와봐. 하고 선배한테 갔더니 왜요?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나 따라와. 나를 데리고 가. 거기가 어디냐? 학교 뒷담. 뒷담으로 가봤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수백 마리 개미 새끼들이 그 벽을 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내가 막고 있으니까. 이거 보여? 그래서 예. 왜 그런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해. 그렇지. 이 따라와. 이 벽을 한번 자네가 한번 쳐봐. 이 벽. 얘들 넘어가는 벽. 여기 비어있지? 벽돌이야. 아무 힘도 없어. 이거 금방 무너져 버려. 밑에 10m 낭떠러져. 300명, 400명을 자네 몰살시킬 일이 있어. 이 사람 아주 큰일 날 사람이야. 선배님, 저기를 철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학교 근무는 철망을 못하게 돼 있어. 선배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실망을 하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얘들아, 학교 안 와도 괜찮아. 마음대로 해. 그러나 복도에다 침은 뱉지 마. 여기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학교 안 와도 괜찮다니까.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래서 포기를 했어. 근데 그 말을 하는데도 사이에도 침을 뱉어. 뱉지 마라고. 말로도 안 돼. 그래, 너가 학교 안 나오면 괜찮아. 침 뱉은 거 내가 용서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뱉지 마라고. 안 돼. 아, 안 되겠다. 이들은 말로 하면 안 되고 미안하게 만들자. 그래서 난 그날부터 밀걸레 10개를 아침에 오면 빨아. 하고 난 하루 종일 학교를 돌면서 침만 닦고 다녀. 복도. 그리고 침을 계속 뱉으니까 계속 간 사이에 또 뱉고 막.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틈을 안 줘. 계속 뱉으니까. 그래서 수업할 필요도 없어. 듣도 안 하니까. 계속 한 시간. 계속 한 시간 동안 침만 뱉고 다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끊임없이 뱉어요. 한 3주 정도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침을 더 많이 뱉어. 나만 보면 침 생각이 난대. 더 많이 뱉으면서 속도가 빨라. 그리고 발을 들어. 뱉고 나서 여기 뱉었으니까 닦으라고. 그러니까 다른 놈도 여기도 뱉었어요. 닦아. 여기도 그때 내가 무너져 본 거예요. 인간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야. 이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여러분 2학기 개학하자마자 그러고 나서 나는 완전히 실망을 해버렸어요. 두 가지 실망. 인간도 아닌 새끼들. 교도소 가던 나쁜 새끼들. 그 다음에 선생님 당신은 나빠. 당신 새끼 같으면 이렇게 놔놓겠어. 두 가지가 다 싫어. 그래서 난 12월 2일 날 사표를 썼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또 박사학위도 받았어 이제. 난 어디 그냥 시간 강사 가려고. 교장선생님한테 갔죠. 교장선생님 그만둘랍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 왜 그만둘라건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만둘 줄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죠. 왜 내가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가면 간갑다. 오면 온갑다. 침을 뱉으면 뱉으감다 하다. 뭔 연빙을 한다 쫓아다니고 날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네. 얼마 못 갈 거라.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네 집이 저기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주공 아파트 10평짜리라며 그것도 사골세방에 산다며 자네 각시는 놀고 있고 자네 새끼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며 네, 누가 먹여 살릴 거야? 사골세방이었어요.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집에 들어가서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내하고 초등학교 3학년 딸하고 같은 방에 잠을 자요. 자면 잠꼬대를 해. 잠이 들어갔고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 잠꼬대로.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마 이 말을 전형내 하는 거예요. 앉으라고. 그러면 내 아내가 막 때려. 그만 다른 말 좀 해봐. 그 정도는 노이로제 걸릴 때예요. 근데 사표를 썼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사표를 쓰니까 알았어 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성이 유씨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교장을 8년 이상 할 때였나 봐요. 내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장학사가 돼 있었거든요. 딱 전화가 와서 10년이 지나서. 박 장학사, 네. 나 오늘 정년 퇴임했네. 예, 그러셨어요.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 실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어디 배움터 지킴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 배움터 지킴이 자리 하나 해줘서
내가 그때 생활도 담당 장학사니까 없어요.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근데 계속 해주라고 성가시게 하니까 강주 시내에서 담배를 제일 많이 피고 숫자가 많은 공업기 고등학교 거기다가 딱 해드렸어. 이게 3일 만에 그만 3일 만에. 어찌된 저는 거기서 보따리를 싸고 그냥 집으로 왔네요. 말했죠. 1평짜리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쳐다보고 이게 뭡니까? 이삿짐입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뭐 일합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여자는. 딱 보여줄게요. 이 여자. 당신이 선생님만 와서 잠을 못 자고 앉으라고 가지 마 뱉지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으니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참 무책임하시군요. 막 이런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분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누나예요, 누나. 한 살 더 드셨어요. 나는 그만두고 12월 2일 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어디 이제 대학교 시간 강사를 가려고 원서를 쓰는데 안 받아주네. 캐리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골세비도 못 내고 쌀은 떨어지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막 묻고 그 단어도 지금 엄마 단어예요.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이 말도. 담비야 우리는 뭘 먹고 살 거나 그러니까 담비가 아빠 우리는 뭘 먹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이따 얼굴 보여줄게요. 내 아내. 그렇게 하고 한 그 12월 달 이제 그렇게 보내요. 근데 제 사표가 수리도 되기 전인 것 같은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과목을 한 명 뽑는 거예요. 화공인데요. 화학, 공업, 기술, 가정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제 과목. 화학도 가르칠 수 있어요. 얼른 한 명 뽑는데 시험을 봤네요. 그래갖고 이제 1월 달에 3배수 안에 들었어. 합격 50명 응시했어요. 2월 달엔 최종 한 명, 최종 합격. 그래갖고 이제 2월 20 며칠 날 이제 학교 어디로 발령이 날 건가 기다리고 있었어. 350개 학교 중에. 근데 그 학교로 발령이 나버리네. 그만둔 지 2달 된 학교. 갈까 말까 막 망설였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가요? 내가 그만두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나는 거기 떨어질 줄은 몰랐지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100% 거기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현직 교사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신규 배치. 나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디시전 결정해 주셨어요. 눈 감고 가세요. 아까 눈 감고 학교를 갔어요 이제. 창피해 죽겠어요.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들이 막 교무실에 일어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 거. 창피해 죽겠어요. 가만 앉아 있지. 그래갖고 어떤 선생님이 그 자리 안 뺐어. 거기 앉으면 되겠다. 창피해 죽겠어. 그래갖고 거기 이제 앉으려고 하니까 앉기 전에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우리는 자네가 사표 쓴 줄 알았는데 휴직을 했구나. 또 놀리는 거예요. 작년에 2학년 담임 애들이 지금 3학년이 됐잖아요. 그 애들이 막 교실로 막 몰려왔어. 그래갖고 나를 쳐다보고 손가락질 한 거예요. 선생님 왜 왔어? 선생님 안 한다고 했잖아. 저리 가라고. 아니 안 한다고 갔잖아. 저리 가. 창피해 죽겠네 아주. 그래갖고 다시 이제 93년 때 또 선생이 됐네 그 학교. 여러분 2학년이 제일 말 안 들어. 그것도 학원과가 제일 말 안 들어. 또 그 반에도 딱 배치를 한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가서 그 애들 만났네. 93년 또 2학년 애들 담임으로 만났는데 만나봤더니 작년 애들이 너무너무 훌륭해. 이 애들에 비하면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괴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눈 감고 다녀 학교. 그리고 학교를 절대 빨리 안 가. 8시 반에 가. 그리고 가만 앉아 있어. 누구하고도 말 안 해. 그리고 아침 조회할 때 복도를 절대 안 쳐다봐. 더러우니까 이렇게 걸어가.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할 때 이름을 안 불러.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자꾸만 해. 그리고 출석을 안 부르는 이유는 박창수 그러면 네 그러니까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리고 이제 교무실에 가만 앉아 있다가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하러 가. 수업할 때는 절대 애들을 안 쳐다봐. 나오고 이제 칠판 판서만 막 계속 말로 떠들어. 그 종이 나면은 막 그냥 이렇게 가. 그리고 이제 정례를 안 해버려. 그래서 3년 또 해. 그렇게 3, 4, 5월 달을 다녔더니 엉망진창이네. 우리 반이 그 학교에서 제일 개판이야 이제. 그러니까 쌤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주정 선생이 2개월 만에 이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져 갖고 왔다. 또 막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든지 말든지. 그러나 마음은 허해. 그리고 이제 3, 4, 5월 달을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6월 2일 날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6월 2일 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고 자려고 하는데 그 10평짜리 사골세방에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애들이 술을 먹고 8명이 담배도 피우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반이잖아. 반도 몰라. 나는 몰라. 얼굴 안 봐봤으니까. 그래 어쩌다 학교 나온 놈들이 많아. 왜 왔어요? 그랬더니 놀러 왔다는 거야. 난 놀러 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얼른 가세요. 그랬더니 얘들이 날 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내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왔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수박을 썰어갖고 반쪽을 8조각을 나눠고 이제 먹였어. 근데 과일을 잘못 선택한 거야. 수박에는 씨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느라 펴. 그 새끼들 얼굴 좀 이따 보여줄게. 그러니까 내 아내가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은 담비는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를 안 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운 여름날 10평짜리 아파트에 우리 식구 3명 그것들 8명 떠들고 악을 쓰고 날려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 그 간신히 잠이 들었네 이제. 근데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데리고 깨워서 학교를 가려고 깨웠더니 다 죽은 줄 알았어. 시체예요 시체. 나 혼자 학교를 가 이제.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제 학교로 전화 계속 와. 여보 왜요? 1명 가고 7명이 누워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좀 있으면 여보 2명 가고 6명 그만 좀 하라고요. 동네 시간에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다 가고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 있어요. 무서운가 봐. 걱정 마세요. 당신이 더 무서워요. 가서 내가 깨울 테니까 나누세요. 우리 종로에 있으니까 가서 깨웠어. 일어나. 어느 학교 갔다. 어느 집에 가라. 깨워서 보내니까 뒤를 돌아봤더니 7명이 또 왔어. 이거 아니 얘 데리러 왔대요. 그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1시간에 또 왔어. 여기 하룻밤만 더 재워주세요. 안 돼. 또 재웠어. 안 돼. 월, 화, 수, 목, 금. 그때는 계속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는 계속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이혼하게 생겼다고. 근데 끝까지 와.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선생님,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듣잖아. 그래, 오지 마. 근데 왜 와? 우리 가출했고 집 나가서 학교는 다니고 싶고 그럼 어쩌라고? 선생님 여름방학 하려면 1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우리 여기서 좀 살게 해줘. 안 돼. 안 된다고. 필요 없어. 살게 해줘. 말도 잘 들을게. 안 된다고. 근데 그때 계속 와. 그래서 6월 2일부터 그놈들을 데리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평짜리 아파트에 우리 식구 3명, 고급들 8명. 이따 얼굴 보여줄게. 얼마나 큰가? 제일 큰 게 힘든 게 뭐냐?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두 번째는 도시락을 8개 써야 돼. 그 다음에 세탁기도 없어. 그 빨래. 그리고 말이 다 여기요. 침이고. 더러워 죽겠어 아주. 아침에 지급한 거실을 안 쓸고 가면 내 아내가 그걸 쓸면서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걸 쓸면서 임신한 게 아니에요. 방에 하는데 어떻게 임신하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간신히 6월 달에 그냥 보냈어. 한 달을. 7월 20 며칠날 방학을 해. 근데 그 학교는 기말고사를 봐야 돼. 기말고사를 보는데 하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 볼 때 그 학교는 전 과목 13과목을 문제를 3배수로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안 하니까 전부 다. 그리고 문제를 안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얘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쌤,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이놈들은 구구단도 못해요 아직.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데? 답만 외우면 되잖아. 그래. 다 외울래. 그러니까, 외울래. 좋아, 그럼 외우자. 그래가지고 상을 펴라. 밥 먹는 상. 그럼 내가 문제를 말할 테니까 너는 답을 외워라. 너가 답을 말하면 내가 문제를 말할게. 달달달달 외웠네요. 근데 얘들이 상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상이 부셔져 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상 피우고 그냥 누워. 나는 앉아서 문제를 말할게. 그랬더니 눕더니 하나이는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려. 그래서 깨웠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눈을 까고 욕을 해. 이 새끼. 난 그게 자폐라는 걸 몰랐어요. 그 자폐 일종이 있다네요. 수면에 하면서 깨우면 막 욕하는. 무서워. 얘는 자폐예요. 그 7명만 딸달달 외웠네. 방학 시간 날 전체 성적을 발표하는데 그때 한 반이 50명일 때예요. 2학년이 13개 반. 650명 중에 전체 석사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를 한 놈이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김대중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예요. 실업계 애들에게 뭐를 줄 때예요. 장학금을 엄청나게 많이 줄 때. 그때 제 월급이 70만 원인데 1인당 80만 원. 7, 8은 56, 560만 원. 그때는 이 사고세 방도 살 돈이에요. 방학 시간 나고 애들이 선생님 나 전교 2등 나왔다니까. 나 1등 선생님 나 80만 원. 그래 너무 잘했다.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어. 그래 잘했다. 오늘 집에 간 날이니까 가야지. 나 안 갈 건데. 가기로 했잖아. 필요 없어 나 안 가.
약속했잖아.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내 아내가 엄청 미워해 애들. 방학식만 하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를 먼저 왔어. 아내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약간 떨어져서 말씀드렸어. 여보,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도 안 간다고 합니다. 딱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탁 쳐다보더니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난 내 말을 잘 못 알아보냐. 아니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안 간다 그러더라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데리고 살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살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뭘 안 치우는 게 성향이 비슷해. 뭘 안 치워. 방을. 내 아내는 아주 남자다. 이따 보여줄게요. 뭘 치우는 걸 싫어해. 그 애들이 교복이 방에 막 어지러 있어도 안 걸어. 그냥 넘어다녀 막 이렇게. 이게 성향이 비슷하니까 친해진 거예요. 나는 잔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내 아내는 또 이상한 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랑 흉을 보면 내 아내는 막 좋아해. 다른 사람이 나 흉을 보면. 근데 요놈의 새끼들이 내 흉을 봐. 내 아내한테.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왕따야 왕따. 그러면 우리 아내는 왜 막 좋아가지고 왜 왕따야. 수업 시간에 끝나기 전에 들어와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다 싫어해. 들락날락 하니까 ADHD라고 소문났어. 그럼 내 아내가 왜 선생님한테 ADHD라고 하면 안 되지 이래야 될 거잖아. 근데 봐라 집에 와서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냐. 애들 같이 흉을 봐.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애들 모습을 보고 좋아졌나 봐. 데리고 살게 됐는데 여름방학인데 집에 안 가고 10평 아파트에 거기서 거실에서 8명이 자고 있으면 미치겠어 더워서 나는 못 견디고. 큰딸이 막 밖에 나갔다 와서 그 오빠들 추린 입고 자는 모습 보고 아빠 오빠들 추린은 왜 위로 올라와 있어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막 물어보면 대답할 거 할 수도 없고 너무 힘이 들어. 뭘 알아먹는 사람 나는 없시다. 너무 힘들어. 근데 5일째 된 날 새벽에 같이 잠을 자는데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 욕을 해 또. 개이 새끼들이 깜짝 놀랐어. 너 잠꼬대냐? 아니. 그럼 나한테 욕한 거냐? 아니. 그럼 너 누구한테 욕한 거냐?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주공 아파트가. 그래. 근데 왜? 7개 동이 어쩐다고? 이 7개 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봐?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몰라보지. 근데 어떻게 느꼈어? 선생님이 말했잖아. 인사를 잘하라고. 그래서 인사를 열심히 해도 안 받아줘. 왜? 똥통학교 다닌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를 저런 놈들하고 똑같이 취급해. 다른 놈들하고. 그럼 어쩌라고. 이 동에다가 7개 동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방을 붙여줘. 1502호에 사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 살고 있다. 알겠다. 그래 이제 붙여줬네. 그랬더니 걸음걸이가 달라져. 걸음걸이가. 침도 몰래 뱉어. 담배도 숨어서 피워. 그리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어디를 가.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 점심은 우리 집 와서 먹고. 일주일 동안 그러고 다녀. 밤에 내가 잡았어. 너가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너가 오락실 다니지. 돈 80만 원 갖고 온 게. 아닌데. 뭐 하는데. 우리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이 있는데 아르바이트가 왜 필요해. 부족한데. 돈이 있는데 뭘 하는데 부족하냐고. 쌤 우리는 주유소에 가서 새벽에 가서 일해. 그리고 거기서 70만 원 받거든. 그리고 우리 장학금 80만 원 받았잖아. 150만 원. 그래 그걸 갖고 어쩐다고. 쌤 우리는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왜 수능을 못 봐? 공부하면 되지. 기초가 없잖아. 화내지 말고. 근데 어쩐다고. 우리는 특차로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를 가려고. 우선 보내서. 너가 어떻게 인하공대를 가? 쌤 주머니에서 꺼내 신문지를. 여기 봐봐. 요가. 인하공대 40명 특차 모집. 1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잖아. 2.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라. 우리 지금 1%잖아.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따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일해갖고 70만 원 받은 거 하고 장학금 가지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기능사 자격증 학원을 다녀. 정말 방 내내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라고는 모르는 놈들이 구구단도 인자에 오기 시작해. 2학기 중간고사를 봐. 야, 너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이 나면 선생님이 운암동 시장에 가서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선생님 약속 지켜. 누구는 약속 지킬 수 있어? 당연하지. 어떻게? 답만 해오면 되잖아. 그래. 2학기 중간고사를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안 바꿨으니까. 그래도 우리들 예를 들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안 틀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반 선생님들이 학원과 2학년 일반에 시험 감독을 2명을 내야 한다. 10명 들어와도 상관없어. 우리는 답을 해온 사람이니까.
나는 그날 바로 그 애들 교복을 벗기고 가자.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가능하다. 가자, 따라와. 그리고 나는 그들 데리고 지금 운암동 시장으로 소주 낙지를 사주러 데리고 가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울려. 누구세요? 네, 박주 선생님 맞습니다. 누구세요? 나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이요. 당신 이리 좀 오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만 애들 8명 잡아놨으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 애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직접 와서 물어보세요. 딱 끊어버려. 얘들아, 우리 반 애들 8명이 잡혀있단다. 경일이가 잡혔는갑다. 왜 경일이가 뭘 잘못했는데? 선생님 말을 하면 복잡하니까 얼른 갔다 와. 알았다. 너 그러면 어디 가지 말고 이 오락실 가만 붙어있어. 얼른 갔다 와. 술 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얼른 갔다 올게. 빨리 북경사 뛰어갔어. 그랬더니 8명은 무릎을 꿇고 뺨을 때리고 있어. 경찰이.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 너무너무 심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어. 때리지 말라고. 경찰이. 당신 누구야? 오라고 했잖아요. 담임. 그 똥통학교 담임. 때리지 말고 말하세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네요. 그랬더니 애들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 애들이 뭘 잘못했는가.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스프링을 가지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3대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8명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밟아오고 다니는 거예요. 경찰이 막 쫓아다녀. 밤에 이제 그 산속으로 넘어가니까 경찰 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엔진만 부속품만 전부 다 뽑아가지고 양동시장에다 팔아먹었대요. 그게 안 잡히겠어요? 문제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전화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갈 때니 잽을 집어넣으라고 그냥 감옥소에다가. 포기해버린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들 보낼 테니까 내일 부모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내주세요. 가. 내일 부모 데리고 와.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네. 뭘 잊어버린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베개를 막 발로 차. 베개를. 그것들이 몇 시간을 기다려 내가 안 오니까 집에 가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베개를 차면서 뻥쟁이 일어나. 우리 집 몇 시간 기다렸는지 알아? 깜빡했다 얘들아. 미안하다. 왜 깜빡했어? 경일이 그것들이 오토바이 훔쳐갖고 경찰이 나한테 그 학교 없애버리라 그러잖아. 돈 놈 소굴이라고. 그래 깜빡했네. 그러니까 다음에 사줄게. 그러니까 안 보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지금 서 있고 난 누워 있고. 야, 그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봐라. 내가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놈들이 선생님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어버렸어. 얘들이 사람 만들었다는 것은 때리는 거구나. 윽박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들 그런 빤만 했잖아요. 내가 벌떡 일어났어. 너 그 애들 때렸냐? 그러니까 안 때렸는데? 그럼 어떻게 그 애들 사람을 만들었어? 오토바이 훔친 새끼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만들었냐고. 선생님, 우리 여기 선생님 집에 산 놈 중에 저 한 놈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됐다고. 1등부터 7등. 근데 오토바이 훔친 놈 그놈들은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오토바이 훔친 놈들하고 우리 말했어. 뭐라고? 우리 7명이 사람이 됐으니까 나갈 테니까 내일 너희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 다음날 정례를 하고 그냥 집에를 가봤더니 자폐는 누워있고 7명은 짐을 싸갖고 나가고 있고 오토바이 훔친 놈들 8명은 들어오려고 서 있고 이게 내 아내는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묻고 난 할 말이 없어. 멤버 교체라고 말했고 그럼 저놈들이 어떤 놈이냐고 물어봐서 오토바이 훔친 놈이라고 말했더니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되냐고 그래서 저희는 오토바이 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가고 7명이 나가고 8명이 들어오고 한 놈이 남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또 데리고 삽니다. 똑같이 변해. 똑같이. 달라진다. 내 방이 너무 좁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나한테 고액가해를 한다고 잡으러 다닌다. 너무나 힘들다. 데리고 살기는 해야겠다. 그런데 이 집의 사골세만큼 이 학교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감나무 농장이 있다. 그 감나무 농장에 30평의 창고가 있다. 그걸 주택으로 개조하자. 그래서 1994년도에 거기 이사를 갑니다.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10년 동안 데리고 산 아이가 몇 명? 707명. 그럼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살았냐고. 하나님도 못 데리고 살아 707명은. 우리는 정원이 8명이에요. 8명. 아침에 4명 얼른 깨워가지고 10km 도시락 싸고 해가지고 얼른 돌아와서 4명.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됐냐고. 10년이 되니까. 10년이 된 멤버였잖아 아이들.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고. 나는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 그놈들이 다 추천했어요. 선생님 우리 나가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기수가 있어. 기수가. 그 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걸 이금희 아침 방송에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제가 강의를 끝낼 거니까 조금 더 지루하더라도 짧아요. 그 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주먹.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 어울린다. 이거 지금 했어요. 너희 집에서 했어?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좀 기쁜 마음으로.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뚝에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그만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 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보러 가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맞히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내 울었습니다. 둘이. 그 시민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죠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 무한대수랑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폭력에 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쌓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볼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알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고 2달 후에는 별을 단답니다. 저 목줄로 탄 아이, 제가 그 배에서 주례받던 아이. 두 번째 아이는 징역 16년을 살고 제가 교육청 국장 시절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나왔습니다. 어디냐? 교도소 앞입니다. 뛰어갈게. 만났습니다. 어디로 갈래? 할머니 집으로 갈래? 할머니는 저 징역 사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연락 없습니다. 어디로 갈래?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사십니까? 시내 아파트에 살아. 제가 좀 살 수 없을까요? 아내한테 물어볼게. 아내가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16살의 징역을 갖고 16년을 살았으면 32살 어른이다. 그리고 딸이 둘이나 있다. 21평 아파트에. 그게 가능하냐? 갈 데가 없다고 내가 사정을 했더니 전 그러면 우리 아파트 옆에 원룸을 얻어라 당신이. 그러면 아침 저녁은 내가 먹여주겠다. 좋다. 그리고 이제 원룸을 얻었습니다.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죠. 변하지 않아. 자폐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근데 4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밥을 먹으려고 내가 안 와. 왜 안 오지? 그리고 그 집으로 뛰어갔어요. 어디 아픈가?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목을 매버렸어. 세 마디 썼어요. 선생님, 세상에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태워서 우리가 옛날 살았던 데 뿌려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제가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대들고 악쓰고 욕하는 놈 살려달라고 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영리한 놈들은 어쩌면 우리 몫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럼 부모가 나라가 다 키우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조금만 더 보듬어 주자.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임시간 날 한 아이가 지가 와서 선생님 퇴임시간인데 글을 읽고 싶대요. 그럼 글을 보내봐라. 그때 안 보내. 왜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지가 그냥 읽는데 뭔 이야기를 쓴 건 걱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썼더라고. 이것만 읽고 여러분 끝낼게요. 그 아이가 저에게 쓴 퇴임식 때 쓴 아이 글. 존경하는 박주정 선생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자 권희승입니다. 벌써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생님은 94년부터 이미 여러 사정으로 힘든 아이들과 함께 살고 계셨고 저는 2000년에 인연을 맺어서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모두 선생님과 함께 그곳에 살았습니다. 저에겐 꿈도 희망도 특별하게 없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를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10km 먼 거리의 학교로 실어 나르셨죠.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저희들을 10년 동안 싣고 다니느라 주행 기록 54만 킬로.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패밀리랜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우리들은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고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빨간 프라이드. 지금도 가끔 보이는 프라이드를 보면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선생님, 부모조차도 모르겠던 707명의 아이들을 선생님은 왜 품으려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납니다. 함께 살았던 명길 선배가 사고를 쳐서 재판장에 서게 된 날
선생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판장으로 가서 명길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재판장. 싸늘한 검사의 구형을 듣고 재판장에서 절구하며 쓰러져서 선생님을 부축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쌀이 떨어지고 부식비가 없어서 선생님의 큰딸 담비의 돌반지를 들고 전당포로 가서 맡기고 그 돈으로 양동시장에 가서 쌀과 오뎅, 팬티, 양말을 사가지고 온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며 북부경찰에 잡혀 있을 때 경찰관님께 애원했던 영화 같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사연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온 영화 같고 극적인 삶이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명 중 규철이 선배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먼 세상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합니다. 말썽 부리던 원철 선배를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고 하자 그 어머니는 지약을 들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협박과 읍소를 하였고 누구도 원철 선배의 구명을 나서지 않을 때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조건으로 우리 반이 되었죠. 그러나 원철 선배는 선생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선생님에게 대들게 되자 수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온갖 억측으로 선생님을 음해할 때 집에 돌아와 몰래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굽이 닳고 흙 묻은 구두, 너덜한 양복, 언제든지 서버리는 고물자 프라이드, 빛바랜 넥타이로 몇 개로 살아온 선생님을 위해 여기저기서 성공해서 잘 사는 707명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면 늘 하시던 말씀. 내가 20년이 지나 너희에게 사례를 받는다면 난 하숙집 아저씨로 전락 가오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선생님은 진짜 고집쟁이입니다. 사모님께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철없는 선생님은 뻔한 월급을 우리에게 다 써버리고 빈 통장이다고 뭔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냐고 싸우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 없는 남편 때문에 더디게 사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선생님 몰래 소풍 간 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나눠주시면서 미안해 하시던 사모님,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사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가출한 날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딸 담비는 잘 있나요? 담비에게 부탁 많이 했네요. 담배 피는 건 아빠한테 이러지 말라고. 사모님 지갑에서 돈 훔친 거 빌린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선생님과 고민이 많을 때 거닐던 지난 노을길의 시골 상가, 농가 밭. 토끼 20여 마리의 풀뜯으로 다니고 영산강 강변에서 비를 맞으며 낚시하고 한적골 가서 벌거벗고 수영하던 더운 여름날. 공부한다고 배 깔고 누워서 만화책 돌려보던 그 시절이 선생님 이제 정년을 하시고 대학으로 가신다 들었습니다. 부름이 재단을 만들어 전국의 아픈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공연과 강의를 다니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연수도 상당합니다.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건강이 그리고 선생님의 빈 통장 때문에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이 선생님께 물었지요. 선생님의 꿈은 무엇이냐고. 선생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묘비에 박주정은 한평생 비탈에 선 아이들을 위해 살다 갔다라고 묘비명에 쓰고 싶다고요. 저희들이 그 묘비명과 원하시던 꽃상에는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아빠였고 철없는 친구였고 그리고 성자였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너무나 잘 사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선생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이 글을 써줘서 많이 유한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위태로운 아이들 한 번만 더 안아주시고 나무래지 마시고 안아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또 되어주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퇴를 해봤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명퇴금 2천만 원, 1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조금. 우리가 돈을 벌고 다른 짓을 하려면 다른 삶을 살아야겠죠. 누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가장 그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시절의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은 바꿔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동안
당당하게 선생님으로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께 이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다니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애치고 다닙니다. 많이 늙었죠? 솔직한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장학사가 됐던 때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의 자살 지수, 학교 폭력 지수, 성폭력, 얘들의 학교 만족도 지수가 좋아졌느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 것인가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아이들을 지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님의 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가정교육과 학부모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쪽이 무너져 있으면서 모든 걸 학교만, 교육청과 교육부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부모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몇십 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권위입니다. 사명감과 권위를 주셔야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한테 사명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존경하고 애우를 갖춰 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권하고 인권하고 대립적 시각을 보는데요. 선생님에 대한 교권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인권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중심은 서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즉 학교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고, 그리고 뭔가 선생님들한테서 감동받고 이러한 곳을 만들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런 곳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 보게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미동도 않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책은 10만 부가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학교에 한 권 정도 소장해도 읽어보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돌볼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로 재밌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몇 권 필요하실지 몰라서 저기 가지고 왔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은 안 주셔도 되고, 꼭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 구조번호 있으니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